안녕하세요. 책쉼터의 티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입니다. 무행거님이 지으셨고 최인혜님이 옮기셨으며 샘앤파커스에서 출판했습니다. 무행거님은 중국에서 심리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60만 부 이상 판매되고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모두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챕터 1 중에서 49쪽의 그놈의 자존감, 그래도 자존감과 챕터 3 중에 120쪽이 있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놈의 자존감, 그래도 자존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뜻대로 사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도 않은 사람. 살면서 그나마 획득한 통제력과 소유물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협하면서도 항상 고통에 시달린다.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근원은 자존감을 상실한 데 있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자연히 무엇을 고집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노력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을 따르거나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해서 살아가게 된다. 때로 우리는 현재 당면한 환경과 반드시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화목하든 화목하지 않든 가정을 지키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원하든 원치 않든 몇몇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장면 하나. 당신은 아내의 행동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득불 참는다. 당장이라도 이혼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같이 살며 그녀의 끝없는 잔소리와 원망을 견딘다. 장면 둘.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당신은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과 함께 산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남자에게 시집온 자기 혀를 깨물고 싶고 당정이라도 헤어져서 내 살 길을 찾고 싶지만 남편의 뒤지다꺼리를 하면서 고통을 참고 살아간다. 장면 셋. 당장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힘든 업무와 까탈스러운 몇몇 동료의 행동을 참는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싫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또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만원 전철에 꾸역꾸역 자신을 우겨넣는다. 제발 지각만은 면하길 바라면서 우수상은 못 타도 근속상은 타는 직원이 되길 바라면서. 장면 넷.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철밥통이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직업을 선택한다. 사실 내 인생이 남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고생한 가족을 생각해서 싸우기를 포기한다. 4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은 바로 뭐뭇을 위해서다.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은 현 상황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문제는 그때의 심리 상태다.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원망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자기 인생에 충실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가 자존감을 상실한 보통 사람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자아추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핑계를 찾아서 현실에 주저앉는다.
같은 이유로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엄두도 내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겁내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만 해도 평생 40여 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다. 그러다 35살이 돼서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마침내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이다. 진정한 자아를 인지하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단 한 걸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손익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손해가 더 큰 쪽을 피해가며 살아왔다. 여지껏 답답함과 허탈함을 어떻게든 참아온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는 데만큼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큰 청년이 있다고 하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려 한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도 세간의 평가도 진짜 원인은 아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위해 온전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을 참는 경우도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착한 아내고 훌륭한 어머니 같지만 사실은 나약할 뿐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고 혼자서는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 자식에게 설명할 일이 겁날 뿐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남편을 떠나면 그나마 가진 것마저 깡그리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우를 견디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미래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동안 삐걱대는 동료와의 관계를 참는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결과다. 비록 괴롭기만 한 직장 생활이라도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당장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판단 역시 한몫했을 테고 말이다. 다시 말해 일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자아 성취의 기쁨을 금전, 안락함과 맞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당신을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고통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종류의 분노는 자기 보호적 반격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는 이 반격이 향하는 곳이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 눈에는 단순한 분풀이나 성질 부리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보자. 한 회사의 회장이 아침 대바람부터 부인과 크게 싸우고는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출근했다. 그때 마침 최고 운영 책임자가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회장이 짜증내며 말한다.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하고 대체 돈 받고 하는 일이 뭐요? 남대없는 질책에 황당해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때 직속 부하 직원이 어떤 일로 지시를 받으러 왔다. 최고 운영 책임자는 회장처럼 짜증내며 말했다. 내가 이런 일도 해결해줘야 해? 자네들은 왜 스스로 머리를 굴리지 않나? 알아서 생각해봐. 갑자기 혼이 난 직원은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았다. 우울한 채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막 앉으려는데 아들이 수학 문제를 가르쳐달라며 다가왔다. 그는 대뜸 화냈다. 퇴근하자마자 귀찮게 할래? 저리 가.
아이는 아빠의 이 유머를 화풀이해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다. 그래서 잔뜩 풀이 죽어 나오는 길에 하필 평소 예뻐하던 고양이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마침 분풀이할 곳이 마땅찮았던 아이는 고양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아이 짜증나. 나 기분 나쁜 거 안 보여? 울긴 뭘 울어? 저리 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다.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는 전형적인 예 같지만 사실은 고통으로 발생한 억누를 수 없는 자기보호적 반격이 약자에게 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만약 나의 타격력이 내게 타격을 준 상대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직접 반격을 가한다. 그러나 나의 타격력이 상대보다 약할 때는 직접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향한다. 전혀 상관없는 상대에게 이른바 분풀이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당신이 좌절감을 느낄 때 한편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공격적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을 쉽게 초조해지고 화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은 피해자라는 억울함과 수동적인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모습이 된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변화를 위해 마땅히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대로 세상 역시 당신을 정의한다. 나는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정말로 세상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둘째, 고통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다. 무시당하고 손해입고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의 감정이 오히려 자존감을 자극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성장을 돕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단지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얽매인 채 살아갈 뿐이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변화가 더 큰 고통을 가져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당장의 고통은 편안한 것이 된다. 그 선택으로 자의식이 억압받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늘 불안하고 분노한 심리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거쳐 안정된 행복을 쟁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공격에 대해 강인한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공격해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자아실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타격과 상처가 와도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 가족이, 부모가, 배우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가 적지 않다. 그들은 너무나도 맞는 이치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세상에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기 기준대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상대와 갈등이나 다툼, 고통이 생기면 매우 억울해한다. 그리고
다 그 애가 잘 되라고 그랬다든지 그가 고생할까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자기 위주의 감정에 불과하다.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기에 상대가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저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살게 해주어야 한다. 설령 고생길을 선택한데도 그 역시 상대의 권리임을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쉽게 행하는 폭력은 상대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만약 사랑이 한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랑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어려서부터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난했던 여자가 있다. 그녀는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가서 돈을 벌었다. 고향에 집을 짓기 위해 남동생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일개미처럼 일했다. 매일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꿋꿋이 버틴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이었다. 처음에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시급제로 일했다. 당시 그녀의 기본급은 겨우 800위안 수준이었고 잔업수당은 시간당 20위안이었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녀는 거의 매일 잔업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그녀의 손에 1,000위안이 조금 넘는 돈이 쥐어졌다. 그녀는 생활비로 쓸 돈만 아주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고향집에 붙였다. 이런 나날이 꼬박 2년간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언니와 만났다. 언니는 고향의 가족들과 크게 싸우고 홧김에 집을 나온 터였다. 두 사람은 같이 살기로 하고 한동안은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언니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생각해보면 떨어져 산 2년 동안에도 언니는 그녀에게 기별 한 번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언니가 먼저 그녀에게 자신은 잘 지낸다며 연락해왔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언니는 건달 같은 놈팡이와 살고 있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라는 말에 조바심이 난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언니가 산다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올 요량으로 달려간 길이었지만 언니는 끝까지 싫다는 바람에 결국 혼자 돌아오고 말았다. 그녀로서는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목매는 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 길로 가족을 찾아간 그녀는 언니가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언니는 마침내 그 쓰레기 남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서로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언니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어쩌다 연락이 오더라도 언니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했던 그녀는 언니에게 군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에 그녀는 어느새 자기 사업을 하게 됐다. 도시에 번듯한 집을 마련해 당장 부모님을 모셔왔고 언니에게도 같이 살자고 청했다. 그런데 같이 산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자매는 크게 싸우고 말았다. 그 후로 2달이 채 가기 전에 몇 차례 더 큰 싸움이 벌어졌다. 언니는 자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지어 뇌가 준다는 편안한 생활보다 밖에서 거지같이 사는 게 훨씬 낫다며 독소를 쏟아부었다. 그녀는 대성통곡했다. 자신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잘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그녀 혼자만의 소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다. 언니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린 후에도 그녀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거쳐 줄곧 강한 역할을 자처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그 탓에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강한 통제 욕구가 생겨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의 내면에는 온 가족이 자신이 추구하는 생활을 함께 해야만 한다는 욕망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결과 그녀는 가족들에게 무조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라고 강요했다. 툭하면 가족들 대신 결정을 내렸다. 가족들도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하거나 자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녀의 아이는 피아노 배우기를 싫어했지만 그녀는 매일 억지로 연습을 시켰고 가족들에게도 아이가 연습하도록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독선이 결국 그녀와 같이 사는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훨훨 타는 횃불을 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손을 크게 대고 만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이라도 억지로 강요하면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된 집착에 빠지기 쉽다. 하물며 인생은 누구나 혼자이므로 버텨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나의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인지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고생을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사랑하는 이가 마땅히 고생해야 할 때조차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본인은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기에 엄격히 따지면 사랑하는 이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인생에 대해 심도 있는 경험을 해봐야만 비로소 풍성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행복을 얻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 현실의 행복이란 필연적으로 행운과 불행이 적절한 비율로 섞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장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생길이든 탄탄대로든 스스로 선택한 이상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이다. 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명성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낌도 중요하다. 살면서 겪는 화와 복, 득과 실, 기쁨과 고통은 그 자체로 모두가 소중한 성과다. 운명이 아무리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마음의 소득만 있다면 이미 보상을 얻은 셈이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장에서 비참하게 털린 후 도박 심리를 묘사한 소설을 쓰고 그만의 휘황찬란한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사랑이 타인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겪고 느끼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도록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쉼터와 함께 편안한 쉼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